조선일보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선일보의 외교안보 에디터 이하원입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가 현재 37일을 남겨두고 있는데 시청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번 미국 대통령 선거는 다른 때의 미국 대통령 선거도 그렇지만 한반도와 세계 정세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에서 현재 미국 대통령 선거를 매일같이 또 가장 정확하게 분석하고 있는 전문가 두 분을 모시고 1시간 동안 특별방송으로 진행해 드리려고 합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님과 서정건 경희대 교수님이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님은 현재 북한학과의 학과장으로 재직하고 계시고 그리고 동아시아연구원 북한연구소장을 역임했습니다. 저널 오브 피스 앤 유니피케이션 편집자로 또 활동하고 계십니다. 서정건 교수님은 미국에서 유학하셨고요. 현재 경희대에서 정치외교학과 교수로 활동하고 계신데 미국 우드로 윌슨 센터 풀브라이트 펠로우 그리고 미국 국가안보실의 정책자문위원을 지냈습니다. 먼저 지금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도 가장 궁금해하실 게 현재 상황이 11월 7일까지 약 한 달 정도 남겨두고 있는데 판세가 사실상 매일 좀 바뀌고 있는데 현재 미국 대통령 선거의 전체적인 판세 서 교수님 먼저 서 교수님이 이제 분석하고 있는 미국의 대통령 선거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제 우리 그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 대통령 선거가 이제 한 6주도 안 남았는데 이제 점점 무언가 이제 그 어떤 그 뭐 매일같이 이제 여론조사를 해보면 뭐 1% 2% 이게 그 요동치는 건 있습니다만 대충 어떤 흐름 같은 거 윤곽 같은 거는 좀 잡혀가고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50개 주가 있지만 그 중에 경합주는 7군데 정도로 저희가 보고 있는데 네. 그 7개 주가 지역별로 좀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네. 소위 그 중서부 위쪽에 있는 그 3개 주는 이제 미시간, 위스콘신, 펜실베니아라고 하는 주고 그다음에 아래쪽에 이제 따뜻한 지역이라 그래서 선벨트라고 하는데 네. 네바다, 애리조나, 조지아, 노스캐롤라이나 이렇게 4개 주입니다. 근데 그 7개 주 중에 이제 그 중서부 이제 위쪽에 있는 이 미시간, 위스콘신, 펜실베니아 쪽은 해리스가 앞서 나가는 것이 조금 이제 좀 고정되다시피 하고 있고 예. 그다음에 네바다, 애리조나, 조지아, 그다음에 노스캐롤라이나 쪽은 이 트럼프가 앞서가는 것이 조금 고정되는 네. 어떤 이렇게 이 지역별로 위쪽과 아래쪽이 예. 좀 윤곽이 좀 잡혀가고 있는데 그럼 서 교수님 네. 지난주 방송할 때하고 비교해서 지금 일주일 만에 시청자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고 있는데 그동안에 조금 출렁이고 있거나 다음에 우리가 유의미하게 좀 봐야 될 그런 주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결국에는 이제 270명이 이제 필요한 건데요. 대통령 예. 선거인단 수 중에 이제 과반을 이제 가까스로 넘는 턱걸이로 넘는 270명이 필요한 건데 결국 해리스가 이제 승리하려면 미시간, 위스콘신, 펜실베니아를 다 이겨야 되고요. 예. 그다음에 트럼프도 지금 조지아와 펜실베니아에 굉장히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일종의 교집합 같은 느낌으로 등장한 곳이 어디냐면 펜실베니아입니다. 그래서 펜실베니아가 중요한데 펜실베니아가 우리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요동치고 있는 상황이 뭐냐면 올 초부터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그 TV 토론회에서 예. 굉장히 안 좋은 모습을 보일 때까지 예. 계속 펜실베니아에서 민주당 대선 후보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었어요. 예. 예. 근데 그러다가 이제 그 해리스 후보를 교체된 다음에 해리스 후보가 트럼프 후보를 쫓아가고 있는 형국입니다. 네. 근데 이제 거의 다 쫓아갔고 어떤 여론조사에서는 뭐 1% 2% 앞서가는 걸로도 나오는 상황인데 예. 결국에는 이제 이번 미국 대통령 선거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미 선호는 거의 정해졌고 네. 누가 결국 더 많이 투표하러 갈 것이냐의 문제인데 그거는 이제 뚜껑을 열어봐야 된다. 박 교수님은 지난 한 일주일 동안 미국의 판세에서 지금 어디가 조금 더 변화가 있는지 박 교수님은 또 어떤 부분을 좀 주목해서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전반적으로 해리스의 상승세가 조금 주춤하는 모습은 보인다. 해리스가 주춤하고 있다. 네. 여론조사를 저희가 조심해서 봐야 되는 게 예. 워낙 많이 변하니까요. 그래서 예. 여론조사를 보는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만 저는 주로 그 전체 여론조사 평균치 이거에도 사실은 문제가 좀 있습니다만 RCP라 해서 Real Clear Politics에서 나오는 걸 제가 많이 보는데 네. 여기서 보면 전국 규모의 해리스가
전국 지지율이 49.4%고요. 예. 엊그저께 겁니다. 트럼프 예. 전 대통령이 47.2%, 한 2%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게 우리가 조심해서 봐야 되는 게 이제 다 아시겠지만 선거인단 선거지 않습니까? 미국이. 네. 전국 규모의 지지율도 중요하지만 근데 사실 전국 규모의 지지율에서는 해리스가 늘 더 강하게 더 높게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죠. 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캘리포니아나 뉴욕 같이 아주 큰 주에 많은 인구 있는 주는 다 어쨌든 민주당 지지이기 때문에 네. 전반적으로 전국 규모의 설문조사에서는 해리스가 사실 이거보다 더 많이 나와야 네. 경합주에서의 여론조사의 범위에는 훨씬 줄어들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경합주 여론조사와 우리가 전국 규모 여론조사를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RCP라고 불린 데서 보면 경합주 승부에서도 두 후보가 일단 47.7%로 동률로 나옵니다. 아하. 그리고 방금 우리 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위에 이제 그 러스트 벨트와 그 밑에 있는 썬 벨트 사이의 차이가 분명히 좀 있긴 한데요. 러스트 벨트에서는 0.2에서 1.7% 정도로 해리스가 우세하고 네. 나머지 썬벨트에서는 0.1에서 1.7% 야, 정도. 그러면 그거는 사실 완전 박빙입니다. 네. 완전 박빙이고 5% 이상 차이가 나지 않는다라는 거고요. 네. 그러면은 박 교수님도 지금 서 교수님이 분석하고 있는 것처럼 펜실베니아주가 지금 19명이 그렇죠. 선거인단에 걸려 있어서 스윙 스테이트에서는 가장 많은데 결국 그쪽에서도 지금 변화가 조금 일어나고 예. 그쪽이 상당히 이번에 미국 대선에서 제일 주목해서 봐야 될 그런 선거구로 좀 보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그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 조 바이든이 후보직을 사퇴하기 이전인 3월부터 지금까지 민주당 공화당이 필라델피아에 몇 번 방문을 했냐 보면은 민주당이 19번, 공화당이 14번입니다. 가장 많이 방문했고 네. 말씀하신 19명. 근데 필라델피아가 또 재밌는 게 다른 주도 비슷하긴 합니다만 필라델피아의 그 가장 핵심 지역, 그 지역에는 역시 뭐 도시 지역이기 때문에 네. 뭐 유색 인종에다 민주당 지지층이 많죠. 예. 근데 예를 들어서 피츠버그 인구는 보수고 또 주위 인구 절반이 되는 농촌에는 또 보수고. 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혼합된 상태라서 그런데 여전히 오차범위 있기 때문에 중요한 줄에서 민주공화 양당이 지금 가장 공을 들이고 있는 주다라고 예. 보시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 가장 또 좀 유의해서 본 것 중에 하나는 지금 해리스 부통령이 인기가 올라가고 지지율이 앞서기 시작한 거는 역시 TV 토론이 영향을 미쳤는데 서 교수님 지금 TV 토론의 2차 토론이 네네. 다 지금 할 걸로 예상을 하고 그리고 저도 당연히 이건 봐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열리지 않을 가능성도 지금 훨씬 더 크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 2차 TV 토론 관련돼서 뭐 설왕설래가 많이 있고요. 근데 펜실베니아 얘기 조금만 짧게 더 드리면 펜실베니아라는 주가 이렇게 네모나게 옆으로 생겼는데 굉장히 재밌는 비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쪽에 필라델피아가 있고 이쪽에 피츠버그가 있는데 가운데를 엘러바마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엘러바마라고 부를 정도로 여기 굉장히 보수세가 강한 곳이에요. 그래서 네. 피츠버그하고 필라델피아라고 하는 그 유색 인종이 많은 그런 도시가 있고 그 가운데는 이제 엘라바마로 부를 정도로 보수세가 있어서 지난번에 기억하시는 대로 트럼프가 1차 피습을 당했었던 곳이 버틀러 펜실베니아라는 곳입니다. 네. 거기는 완전히 트럼프 지지가 엄청 강한 곳이에요. 그래서 펜실베니아는 그런 특징이 있고 2차 TV 토론은 일단은 그 트럼프 진영 쪽에서 트럼프 후보에게 하지 맙시다라고 자꾸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해봐야 예. 트럼프가 1차가 될지 마지막이 될지 모르지만 지난 TV 토론 때 여러 가지 이상한 얘기 뭐 실수 또 이제 해리스한테 뭔가 엮이는 분위기 어떤 이런 것들 때문에 손해를 봤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서 해리스는 한 번 더 하자 그러죠 당연히. 네. 왜냐하면 해리스 입장에서는 트럼프가 전국적인 이 내셔널 그 스테이지에서 자꾸 나와줘서 트럼프가 얼마나 이상한 사람인가 위험한 예. 사람인가를 유권자들한테 각인시켜야 되는데 지금 그 TV 토론이라고 하는 그 무대가 아니면 그럴 기회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해리스는 하고 싶어 하는데 트럼프 쪽은 좀 주저하는 분위기고요. 다만 중요한 건 뭐냐면 10월 1일 날 이제 부통령 후보 TV 토론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예, 예. 그런데 이제 일각에서 분석하기로는 만일에 10월 1일 날 부통령 후보 토론회에서 네. 제이디 벤스라고 하는 트럼프의 러닝메이트가 큰 실수를 하거나 굉장히 뭔가 토론회를 잘못했을 경우에 예. 트럼프가 좀 초조해질 수 있다는 아하. 거죠. 그러니까 초조해진 트럼프가 대선 후보 나다라고 하는 걸 좀 과시하려고 해리스와의 2차 TV 토론을 성사시킬 수도 있다.
그런 분석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부통령들 간의 TV 토론회는 이미 하기로 결정이 돼 있고 그렇죠. 또 그것도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 박 교수님 어떻습니까? 미국의 지금 부통령은 우리나라에 어떻게 보면 또 국무총리보다도 더 영향력이 좀 적고 그동안에 크게 변수가 된 적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JD 벤스라고 하는 조금 독특한 또 인물이 뭔가 좀 여러 가지 좀 사고도 치고 또 말실수도 많고 그에 비해서 지금 팀 월즈 부통령 후보는 상당히 좀 정제되고 또 약간 수도분한 그런 이미지라서 인기가 올라가는 데 도움이 되고 있는데 부통령들의 이런 역할이라든가 부통령 TV 토론도 조금 미국 대통령 선거에 어느 한 중요한 변수가 그렇게 좀 될 수 있을 걸로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이번에는 워낙 초접전이기 때문에 아주 적은 표차로 결정이 된다는 의미에서 부통령의 토론도 상당히 중요하죠. 말씀하신 제이디 벤스라는 인물은 굉장히 독특한 인물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뭐 예전부터 관심이 있었고 관심 있는 분들은 넷플릭스에서 영화로도 됐고 힐빌리의 노래라는 네. 책이 뉴욕타임스에서 베스트셀러가 됐고 그것이 영화화까지 돼서 이번에 부통령이 되고 나서 여름에 제가 사실 힐빌리의 노래 책을 다시 읽어봤거든요. 네. 궁금한 것은 이 사람이 왜 이 트럼프를 지지하려고 지지 선언을 했을까? 왜냐하면 그 전만 해더라도 트럼프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의 목소리. 예를 들어서 뭐 미국의 히틀러다 그런 얘기까지 했던 사람이고 그렇죠. 자라온 환경이 트럼프랑 굉장히 다릅니다. 트럼프는 어떻게 보면 금수저죠. 뭐 당연히 뉴욕에서 맨하탄의 부동산 재벌이 있었고 이 사람은 백인 하류층에서 굉장히 어려운 삶을 통해서 산 사람이기 때문에 공통점이 별로 없어요. 네. 근데 쭉 보니까 제가 좀 성급한 결론일 수도 있긴 한데 뭐 그 책에서 자신의 삶과 정치적인 성향을 봐서는 그 트럼프를 지지할 만한 이유를 찾지 못했습니다. 네. 그 의미는 좀 정치적인 목적이 있지 않을까라고 하고요. 어떻게 보면 제이디 벤스나 팀 월즈나 둘 다 백인이고 또 중부 출신이긴 하지만 예. 성향은 굉장히 나뉘는 성향을 지금 보이고 있다. 이제 그런 면에서 이것은 주목되고요. 그리고 아까 2차 토론 말씀하셨는데 저도 기본적으로 서 교수님 말씀에 동의를 하는데 근데 그럼에도 저도 역시 부통령 토론이 중요하다. 네. 만약 여기서 뭐 캣 레이디라고 이미 얘기를 해갖고 그렇죠. 스위프트가 거기에 대해서 아주 반박을 해버렸지 않습니까? 예. 이런 상황에서 혹시 제이디 벤스가 실수를 해버리면 거기서 끝나버리니까 네. 여기에 대해서는 뭔가 만회할 찬스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트럼프는 또 늘 생각하기가 본인이 굉장히 이걸 잘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 이후에도 할 가능성은 있죠. 왜냐하면 2020년 같은 경우에도 마지막 대선 토론이 그 당시 이제 바이든과 트럼프였는데 10월 22일 날 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2차 토론의 가능성도 조금 있다. 뭐 그 정도로 현재로서 판단하는 게 박 교수님이 지금 좋은 걸 알려주셨는데 10월 22일이면은 이번 대통령 선거는 이제 11월 5일날 열리는데 대충 이제 그때쯤에 열렸는데 보통 한 2주도 안 남긴 상태에서 2주 정도 남긴 상태에서 대비 토론이 또 열려서 이게 또 결정적으로 중요한 그런 국면이 될 수도 있다. 이제 그런 예측을 하시죠. 왜냐하면 일정을 보면 지금 사전 투표가 이미 시작이 됐긴 했습니다만 투표가 집중되는 시기는 10월 24일부터 11월 5일 그 정도 간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전에 뭔가 토론을 해서 트럼프가 밀어붙여서 자신의 어떤 그 입장을 밝힌다. 그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지금 서 교수님 네, 네. 사전 선거가 한국에서도 상당히 좀 논란이 있고 또 이게 어떤 우리 국회의원 선거에 젊은 층이 또 얼마나 나오느냐 또 노년층도 얼마나 나오느냐 이게 투표율이 높아져서 이게 선거를 좌우했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미국의 대통령 선거는 조금 제가 볼 때는 약간 야 이거 상식 밖으로 한 달이 넘게 남았는데 이렇게 투표를 먼저 할 수가 있을까? 네. 그럴 정도로 지금 사전 투표가 진행되고 있는데 네. 이 사전 투표율이라든가 이 사전 투표에 대한 어떤 분위기 지금 이런 거는 또 어떻고 이게 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저는 거기에 또 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이제 말씀드렸지만 이번 미국 대선을 바라보는 관전 포인트 이제 그 시각에서 볼 때 이번 미국 대통령 선거는 트럼프가 미는 국정 심판론, 이제 경제가 인플레이션의 문제다, 국경이 뚫리고 있다 이런 식의 어떤 국정 심판론이 있고요. 그다음에 해리스 쪽에서는 그거를 만회하기 위한 방편으로 사용하는 것이 어떤 그 양극화 정서의 부추김입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 뭐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트럼프는 안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래서 국정 심판론 대 정치 양극화라고 하는 이제 두 이 그 다이내믹이 부딪히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또 하나는 뭐냐면 이 해리스 쪽에서는 조기 투표, 사전 투표 관련돼서 굉장히 희망을 많이 걸고 있습니다. 네. 조금 역사적인 말씀을 드리면 미국 대통령 선거는 이 투표 당일에 현장 투표하는 이제 그런 관행을 쭉 가지고 있었어요. 예. 그래서 더군다나 이제 투표일이 공휴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젊은 층이나 유색인종층이나 빈곤층이나 주로 전통적인 민주당 그 지지층들이 네. 투표를 건너뛰거나 예. 아니면 뭐 자합이 여러 개여서 투표 당일에 투표할 시간이 없었거나 해서 투표를 못 했는데 2020년 팬데믹 상황이 모든 것을 바꿔버렸습니다. 네. 그래서 팬데믹 상황 때 조기 투표, 특히 이제 메일인 이제 우편 투표라고 하는 제도가 광범위하게 도입되면서 미국에 이제 아시는 것처럼 미국 헌법에 보시면 미국 각 주가 알아서 대통령 선거를 관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각 주마다 너무나 천차만별이에요. 근데 공통점은 뭐냐면 거의 그 사전 선거를 한 3주 어떤 많은 곳은 4주 이렇게 광범위하게 긴 시간 동안 합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아무 때나 나가서 예. 현장에 가서 사전 예. 투표를 하거나 아니면은 우편 투표를 할 수도 있는데 2000년에 엘고와 아들 부시가 붙었던 선거 때는 현장 당일 투표가 80% 이상이었었어요. 예. 그런데 요번 미국 대선에서는 MIT 교수가 이제 예측한 바에 따르면 45% 정도가 당일 현장 투표고 네. 나머지 55%는 사전 투표를 할 거다라고 하는 분석이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아마 이게 엄청난 거죠. 사상 사실은. 처음으로 사전 투표가 현장 투표를 압도하는 그런 2020년 네. 팬데믹 때는 이제 거의 반반 정도 네, 네. 비슷했던 거죠. 예. 네. 근데 그러니까 이 사전 55% 투표가 는 굉장히 네. 들어오면서 네. 늘 말씀드리는 것이 일렉션 데이가 일렉션 위크스가 됐어요. 네. 이게 결국 구조적으로 민주당한테 유리한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젊은 층, 네. 유색인종층, 빈곤층들이 민주당을 선호하는 사람들인데 예. 투표할 수 있는 공간과 시간이 늘어남에 따라서 민주당을 찍을 가능성이 많다. 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사전 투표는 저도 뭐 당연히 굉장히 민주당에게 좀 유리한 국면으로 간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네. 왜냐하면 민주당이 있는 사람들은 생업이 사실 바쁜 그런 유권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 당일 아시다시피 미국의 선거일은 공휴일이 아닙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생업을 포기하면서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좀 있기 때문에 이게 길어질수록 유리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조금 큰 틀에서 이번 선거는 사실 좀 트럼프한테 유리한 국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제가 트럼프를 지지한다라는 말씀은 아닌데 네. 왜냐하면 두 가지 측면에서 트럼프한테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게 하나는 경제 문제고요. 결국은. 예. 또 하나는 법과 질서의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경제 문제는 우리가 지난번에도 얘기하고 조금 더 얘기를 하겠어 그 부분은 빼겠습니다만 법과 질서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미국 사람들의 실질적인 상황과 그들이 체감하고 있는 거의 차이가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하는데 불법 이민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이민자들이 사실은 뭐 민주당 바이든 행정부에서 특별히 더 많이 들어온 것은 아니에요. 네. 근데 그럼에도 공화당이 뭔가 그걸 좀 활용을 해서 불법 이민자들을 주요 대도시로 보냈고 이거는 또 하나 확실한 게 대도시의 치안에 좀 어려워진 것은 미국 유권자들이 체감한다라는 네. 것이에요. 그렇다면 법과 질서 측면에서 과연 이전에 바이든과 트럼프에서는 당연히 트럼프가 유리한 면을 보였는데 이제는 바이든이 해리스로 바뀌니까 새로운 국면이 좀 등장하긴 했죠. 예.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해리스의 배경은 검사지 않습니까? 예. 법을 지탱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전 중요한 변수라고 생각하는 게요. 그만큼 미국 사람들의 이 법과 질서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하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MBC에서 하는 그 방송 중에 영어로 로우 앤 오더라는 게 예, 있는데요. 그 제가 좋아하는 방송인데 그게 시즌이 25년 차. 네. 올해 지금 25 시즌 25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 정도로 길게 할 만큼 미국민들에게는 굉장히 밀접하게 있는 드라마인데 그것이 상징하는 것은 그만큼 법과 질서에 대해서도 유권자들에게 관심을 갖고 있다. 근데 박 부분을 교수님한테 이제 그 보내드리죠.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 반론을 제가 만약에 한다면 그런 법과 질서를 중시하는 사람이 이제 2020년에 대통령 선거 같은 경우에는 선거 결과에 불복을 해서 결국 1.6 사태가 나는데 어떤 하나의 단초를 제공을 했고 또 지금 트럼프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것 때문에 지금 사법적인 조치도 뭔가 지금 예견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까? 그래서 미국에서 불법 이민에 대해서 그렇게 환멸을 느끼거나 또 불법 이민자로 인해서 치안이 나빠지는 거에 대해서는 여론이 좋지가 않지만 또 아니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사람이 미국의 현역 대통령일 때 어떤 법과 질서를 부수지 않았느냐
또 이런 반론도 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주당이 후보를 바이든에서 해리스로 교체한 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민주당 입장에서 유리한 것이죠. 검사로. 그렇죠. 아. 왜냐하면 그 전에 바이든 같은 경우에 유약한 이미지가 너무 강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불법 이민에 대해서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다는 입장이 있었고, 근데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의 이른바 그 미국판 사법 리스크라는 것은 있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불편함을 느끼는 미국 유권자들이 존재할 것인데, 네. 거기에 대해서는 오히려 해리스라는 인물이 그런 경력을 갖고 들어왔다라는 것은 예. 훨씬 바이든에 비해서 법과 질서에 수호할 수 있는 능력이 크다. 근데 다만 여기서 불법 이민자 문제에 대해서는 해리스가 좀 억울한 면이 있는데요. 아까 네. 그 부통령의 임무를 잠깐 얘기하셨는데, 부통령의 역할이라는 것은 각 시기마다 대통령이 부통령한테 얼마만큼 임무를 주느냐에 따라서 네. 굉장히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바이든이 해리스한테 준 임무는 이 불법 이민자 문제를 다 막아보라는 것은 아니고, 네. 이민자 문제가 원인이 되는 예를 들어서 멕시코나 그런 데에서 불법 이민자가 나오지 않도록 멕시코와 협력을 해라. 이제 그런 걸 해서 나름대로 성과도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전반적으로 볼 때는 뭐 MBC에서 그 인터뷰할 때 실수도 있었고, 그런 거로 마치 불법 이민자 문제에 책임이 있는 것처럼 공화당이 자르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비판을 하기 때문에 지금 불리한 면이지, 예. 조금 더 파고 들어보면 그 부분도 그렇게 뭐 나쁜 것은 아니다고 판단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미국 대통령 선거를 놓고서 지금 저희가 특별 방송을 하고 있는데, 이제 저는 주제가 조금 하나를 좀 돌려보고 싶은 게, 미국 대통령 판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또 그런 흐름을 이코노미스트라는 잡지는 영국에서 발간이 되는데, 저도 거의 한 20-30년 동안 꼭 읽어보려고 하는 그런 잡지 중에 하나인데, 트렌드를 하나 잘 잡아낸 게 있어서 그 부분을 한번 시청자들하고 또 공유를 좀 하고자 합니다. 미국에서 소 교수님, 그동안 이제 워크, WOK이라 그러죠. 이게 우리말로 말하면, 쉽게 말하면 깨어 있음이라는 또 그런 뜻이고, political correctness, 이런 이제 이 PC를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진화한 그런 어떤 트렌드를 좀 반영을 했는데, 그런데 이 지금 최근의 보도를 보면은 인종, 성소수자 문제 또 이런 걸 너무 강조하고, 또 어떤 내가 바른 채 하는 그런 거에 좀 지쳤다, 그런 지금 흐름이 있어서 그게 또 이번 미국 대통령 선거의 하나가 변수가 될 수 있다라고 보도를 했는데, 어떻습니까? 이런 보도나 이런 흐름은 좀 찬성을 하십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번 미국 대선에서 또 하나 또 새로운 흐름이랄까요? 아니면 좀 변하지 않는 흐름이랄까요? 이런 것들은 뭐냐면, 해리스 후보가 처음 나왔을 때 이제 공화당이나 이제 트럼프 쪽에서는 가장 진보적인 레디컬한 급진적인 후보가 나왔다라고 이제 공격을 했는데, 정작 해리스는 펜실베니아에서 땅을 뚫어서 하는 이제 천연가스 개발하는 그런 것도 찬성하고, 개발, 그렇죠? 네. 네, 그런 것도 찬성하고, 또 뭐 여러 가지 이민 정책 관련돼서도 좀 더 강경한 모습도 보이고, 그러니까 결국 이 프라이머리 시기하고 본선거 시기하고 이게 구분되는 이제 그런 대통령 선거의 어떤 전략 같은 것들이 다시 한번 등장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큰 그림 상황에서 보면은 이 워크 문화라는 거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깨어 있다. 그래서 인종 문제, 성소수자 문제 이런 것들을 잘 보호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인데, 그런 것들이 이제 진보 진영에서 약간 과다하게 이런 것들을 부각시킨다라고 하는 것에 반발 작용으로 처음에 등장했던 사실 대선 후보는 란 디센티스입니다. 그러니까 플로리다 주지사로서 사실 트럼프가 작년 3월달에 기소되기 전에 공화당의 이제 대안 후보로 란 디센티가 뜰 때, 디센티스라는 후보는 플로리다 주지사고, 플로리다에 뭐가 있냐면 디즈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즈니에서 이제 애니메이션 디즈니랜드 말씀하시는 거죠? 네, 디즈니에서 애니메이션 만들고 할 때 이런 워크 문화 같은 것들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플로리다 주지사였던 디센티스가 이거를 딱 집어서 이제 정쟁거리를 이제 만든 거죠. 재밌는 건 뭐냐면, 트럼프는 이런 워크 문화라든지 이런 디즈니라든지 이런 얘기 절대 안 합니다. 그러니까 공화당 안에서도 굉장히 이 문화 전쟁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어떤 이 소위 사회적 보수 세력들이 있고,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오직 중국과의 통상 문제, 경제 문제,
혹은 방위비 분담금 문제, 굉장히 어떤 경제적인 차원으로 선거를 끌고 가려고 하고 리더십을 보이려고 하는 그런 차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디센티스가 트럼프의 대항마가 되는 그런 어떤 정치적 다이내믹 하에서 트럼프는 소위 이 워크 문화를 이용한 공화당의 어떤 공세 공격을 어떻게 보면 좀 거부한 거죠. 예. 그래서 이번 대선에서는 이런 워크 문화에 대한 공화당의 문화 전쟁 시도가 어떻게 보면 잠잠해졌는데 네. 다음 대선부터는 이제 트럼프가 안 나오는 2028년 대선부터는 분명히 공화당에서는 문제를 제기할 것이고요. 또 하나 이것이 어떻게 연결되냐면 미국은 소위 교육부 디파트먼트 오브 에듀케이션이 지미 카터 때 만들어집니다. 네. 무슨 말이냐면 교육 문제를 대부분의 주에서 알아서 하는 차원의 나라가 미국인데 한국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굉장히 다르죠. 그래서 이 워크 문화, 이 성소수자 보호 문화가 미국의 각종 초등학교, 중학교 이런 쪽으로 깊숙이 지금 침투해 들어가고 있어요.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학부모들은 뭐 이걸 수용하고 받아들이지만 어떤 학부모들은 아니 우리 애들한테 이렇게 과도하게 성소수자 관련된 성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시키는 것이 맞느냐라고 예. 하는 거부감이 생겨서 예를 들면 어떤 게 나오냐면 LA에 사는 한인 교포들이 예를 들면 이런 거 너무 싫어서 애리조나로 이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하. 그래서 애리조나가 원래 전통적으로는 보수주였는데 네. 애리조나로 이주한 LA의 학부모들이 여태까지 찍었던 것처럼 민주당을 찍기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미국에서 경합주가 생겼다가 사라졌다가 네. 변화하는 그런 어떤 그 요소들이 됩니다. 그런 게 문화 전쟁이라든가 이런 워크 문화 이런 거하고도 관련이 있는 거군요. 네. 저도 박 문화 교수님, 전쟁에 굉장히 관심을 갖고 보고 있는데 네. 뭐 이것에 대해서 배경은 많은 분들 아실 거예요. 2016년이죠. 2014년 미조리 퍼거슨 주에서 그 청년 마이클 브라운 흑인 청년이 총 맞고 시작해서 예. 그다음에 2017년에 헐리우드에서의 그 성폭력 미투 운동이 있었고 네. 2020년에 그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 이때 이른바 정치적 올바름 PC가 가장 그 2020년까지도 선거에 예. 가장 중요한 그런 의제였는데 저는 좀 반작용이 분명히 보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반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게 이건 저희 개인 판단입니다만 그 정치적인 올바름을 얘기하는 민주당의 진보층이 너무 많이 나갔어요. 아하. 아마도 이거 시청자분들은 LGBTQ까지는 많이 들어보실 것일까요? 성의 정체성을 그렇게 나누는 건데. 네. LGBT는 보통 아는데 Q는 근데 어떤? Q가 아니라 그거보다 19개까지 있답니다. 아하. 뭐 P도 네. 있답니다. 네. 그래서 파라 어쩌고 하는 건데요. 예. 저도 잘 모릅니다. 그게 네. 다 뭔지를. 그러니까 그만큼의 너무 많이 나가 버리니까 전통적인 미국의 보수층, 특히 이 바이블 벨트라고 불리는 개혁주의 크리스찬들 입장에서는 도대체 세계가 어떻게 가고 있느냐. 근데 예. 트럼프가 저는 본인이 뭐 그렇게 신심이 크다고 생각지는 않지만 이제 그런 부분을 파고들어서 예를 들어서 이 성 정체성의 문제는 차이가 되면 미국은 딱 두 가지 성만 있는 것으로 결정하겠다. 남자, 여자. 예.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거기에 지지층이 뭐 거의 당연히 열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예. 또 하나는 한두 가지 그 민주당이 꽤 유명한 사건 중에 하나가 이제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지난 7월 15일 날에 네. 통과시킨 법인데요. 네. 뭐냐면 학생이 성 정체성 변경을 학교에 요청할 경우에 예. 그것에 대해서 학교가 부모에게 알릴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어허. 그랬더니 이제 캘리포니아에 있는 그 어머니들, 아버지들이 반대를 하고 나선 거죠. 왜냐하면 네. 자기 자식이 성 정체성을 바꾼다 하는데 이거를 자기가 모른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예. 이제 그렇게 해갖고 문제가 심각해졌고요. 여기에 또 요즘 이번 선거에 계속 등장하는 일론 머스크도 참전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바로 이 법을 갖고 나서 자기는 도저히 캘리포니아에서 더 이상 사업을 못하겠다 하면서 스페이스X 본사를 예. 캘리포니아 호선에서 텍사스 스타베이스로 올린 게 바로 이 때문에 네. 그렇게 된 거거든요. 저는 이제 미국의 대통령 선거나 이렇게 보면 한국이 너무 이념화가 돼 있기 때문에 이 어떻게 보면 철진한 이념 문제를 가지고 대선 때나 총선 때나 이렇게 하기 때문에 미국처럼 저렇게 조금 더 진보적인 어젠다를 가지고 하면 어떨까라고 생각도 해봤는데 저도 최근에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좀 보면서 야 이거 좀 너무 많이 앞서간 거 아닌가 또 약간 그런 생각도 좀 들게 하는데 한 가지 더 최근에 또 흐름을 보면은 미국의 박 교수님 미국의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환경 문제 또 다양성 포용성 뭐 여기에 또 중점을 두는 그런 분위기에서 최근에 보면은 미국의 맥주 버드라이트가 격투기 선수 한 명을 또 뭐 간판 모델로 뭐 기용을 하고 또 트랜스젠더 인플루언서를 뭐 모델을 쓰고 뭐 이런 식으로 했다가 굉장히 좀
매출도 폭락하고 좀 그런 현상도 나오고 있다는데 기업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또 기업들이 매출을 위해서 광고하는 또 그런 데에도 영향을 미쳐서 결국 이런 행태도 미국 대선에 알게 모르게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닌가 그런 얘기도 나오는데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20년이랑 굉장히 분위기가 다르다. 네. 그로부터 반작용이 생긴 것이죠. 네. 네, 그렇습니다. 뭐든 아무리 정치적인 올바름이라도 그 올바름이 너무 많이 나가버리니까 예. 특히 그 올바름을 주장하는 행동자들이 매우 거치다라는 그런 미국의 유권자들 특히 공화당을 지지하고 트럼프를 지지하는 자들 이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그런 인식들이 점점 퍼지게 되고 그리고 오히려 이렇게 되니까 더욱더 사회가 분열이 되고 계속해서 공격적으로 얘기하는 PC를 주장하는 그런 급진적인 그 진보 세력들에 의해서 정치 양극화가 훨씬 더 강화되고 있다. 네. 그런 생각들이 있어서요. 방금 말씀하신 뭐 우리도 잘 아는 스타벅스나 아마존 같은 경우에도 그 다양성의 채용 기준을 좀 열었었는데 이제 네. 그런 부분들을 그 이후에 소송에 많이 걸렸거든요. 그래서 소송에 걸려서 어떤 소송에 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는 뭐 특정한 어떤 그룹에게 오히려 이익을 주기 때문에 다른 쪽에는 불이익을 준다라는 이제 그런 소송들이 걸리고 하니까 그 방금 우리 말씀 나눈 워크 같은 경우에는 정책이 폐지되는 모습이 있고요. 예. 아까 그런데 트럼프가 왜 여기 참전하지 않느냐. 예. 굉장히 전 중요한 얘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트럼프가 상징하는 이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 사람은 굉장히 강한 남성상을 갖고 있습니다. 네.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트럼프가 그 미국의 프로레슬링의 프로모터 역할을 했고 예. 직접 그 링에 올라와서 자기의 남성상을 보여줬고요. 네. 또 특히 그 부인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그 슈퍼모델 출신의 그런 모습들을 다 연출해서 트럼프에게는 그런 이미지가 이미 있다라는 거죠. 일종의 마초의 이미지. 예. 지난번에 그 첫 번째 암살 시도 있을 때 피를 흘리면서도 손을 올리고 파이트라고 싸우자라고 얘기하는 그런 전사의 이미지. 예.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이미지는 구축됐기 때문에 여기서 구태여 그런 문화 전쟁으로 들어가면은 자기가 오히려 중도층에게 더 공격을 중도층의 표를 잃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구태여 상당히- 이것을 부각시킬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상당히 계산적이고 상당히 전략적으로 지금 트럼프가 움직이고 있다는 이제 그런 말씀이신 거군요. 서 교수님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오늘 특별히 좀 분석하고 있는 미국에서의 좀 퇴조하고 있는 이 워크 문화, 다음에 PC 문화 이런 것들 자체가 그렇게 되면은 조금 리버럴한 분위기가 이렇게 쇠하고 조금 약간 보수적인 전통적인 분위기가 만약에 조금 더 올라가고 그런다면 결국 공화당의 트럼프 후보에게 유리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자,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대선 후보가 이런 워크 문화라든지 문화 전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대선 후보 경쟁의 어떤 최전선에 놓느냐 아니면 그런 얘기를 좀 뒤로 빼느냐 그 차이가 굉장히 사실은 큽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테리프맨 관세맨이다라고 하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이 관세에 대해서 굉장히 집착하고 강조를 많이 하는 상황이고 소위 문화 전쟁 관련돼서는 거의 언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문화 전쟁이 어떤 정책과 연결되느냐가 중요한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전에 그 버지니아의 그 주지사 선거할 때 이런 워크 문화 전쟁을 학교의 교육 정책 더 나아가서 부모가 얼마나 학교의 커리큘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공약을 내세운 공화당 후보가 버지니아 주지사 선거에서 승리한 적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무언가 이런 어떤 저변에 흐르는 어떤 그 맥락상의 어떤 잠재적 이슈들이 어떻게 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느냐 관련돼서는 역시 이 정치인 후보가 얼마나 이것들을 끌고 나와서 전면에 내세운 다음에 전선을 형성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예. 적어도 이번 대선에서는 트럼프가 공화당한테도 유리할 수 있는 이런 문화 전쟁을 끌고 나오지는 않는다. 아하.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번 미국 대선에서 전국 차원에서 치러지는 미국 대선에서 공화당의 어떤 구조적인 유리함을 주는 문화 전쟁 수준은 아직은 아니지만 다음 대선 또 그 다음 대선에서 이것이 얼마든지 잠복할 수 있는 굉장히 그 현실화될 수 있는 요소는 충분하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죠. 2016년에 트럼프 후보가 당선될 때 그때 이제 이런 일이 있어요. 트럼프가 당시만 해도 당선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전망이 사실상 강했는데 저는 당시에 미국에서 온 한 그 전문가를 통해서 얘기를 들은 게 미국의 백인들이 좀 점잖은 척하고 뭔가 좀 자기들에게 조금 불합리하거나 이런 게 있어도 사회적 분위기가 그러니까 꾹꾹 참아왔는데 오바마 대통령의 8년을 보면서 오바마 대통령이
흑인 등 소수자 위주의 정책을 오바마 케어라든가 이런 쪽을 너무 많이 하니까 화가 많이 나 있다. 그래서 이 화가 난 백인들이 투표소에 가서 아무도 모르는 자기만의 공간에서 트럼프 후보를 꽝 찍고 나올 수가 있다라는 말에 저는 주목을 했던 적이 있는데 이번에도 지금 이제 샤이 트럼프라고 나는 트럼프를 지지한다라고 하는 사람은 많이 없어졌지만 이번에도 이런 워크 문화가 또 쇠퇴하고 하면서 다시 또 그런 현상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또 그런 예상을 해보는데 여기서 또 하나 우리 시청자들이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될 게 2020년에 대통령 선거 이후에 저도 미국을 조금 뭐 연수하고 또 특파원 생활을 하면서 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왔는데 2021년 1월 6일 미 의회 난입 사태가 발생을 하고 거기서 엄청 또 희생자도 나오고 완전히 분열되는 그래서 미국 의회가 점령이 되고 총탄도 발사되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목도를 한 바 있습니다. 박 교수님, 네. 지금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서 각종 미디어에서 2020년처럼 뭔가 지금 계속 분석을 하고 있는데 초박빙 선거가 되고 이런 상황이 계속되고 하다 보면 트럼프는 공공연히 뭐 자기가 질 경우를 상정을 해서 선거 결과에 복종하겠다 이런 얘기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유사한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 또 이런 우려도 좀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2021년 1월 6일 의사당 폭동 사태는 저를 비롯해서 많은 미국 연구자들 입장에서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죠. 제가 그 이대 북한학과 교수인데 왜 와서 미국 얘기를 하느냐라는 얘기를 가끔 그 질문을 받는데 제가 사실 학부를 미국에서 나왔고요. 학부의 전공을 미국 정치를 했습니다. 제가 80년대 학번이고 그리고 미국 정치를 전공한 이유가 당시만 하더라도 미국은 한국의 민주주의 막 민주화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미국의 민주주의는 우리에게 표상이었고 표본이었고 정말 닮고 싶었던 그런 민주주의였죠.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고 지금까지 쫓아가고 있는데요. 그런데 2021년 1월 6일에 있었던 의사당 폭동 사태는 민주주의 국가로서의 그간의 어려움의 기능 이상의 아주 절정을 보여주는 그런 사태. 말 그대로 무력을 사용해서 불복하겠다라는 것이고요. 그건 뭐 과정은 뭐 이미 재판이 걸려 있고 트럼프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다 알려진 그런 상황이고요. 다만 올해도 혹시 그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 그 가능성에 대해서 조심스러운 예측들이 나오는데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우리가 계속 말씀을 나눈 것처럼 이번 대선은 초접전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지난번 2020년 대선에서 조지아에서 12,000표인가요? 그걸로 결판이 나는 그런 상황이 다시금 경합주에서 재개될 가능성이 있다. 이미 뭐 공화당에서 그런 얘기를 하고 이번에 조지아에서 수개표를 하기로 한 것도 그런 얘기인데 일부에서 민주당은 이것은 이미 대선 불복종을 위한 명분 쌓기 아니냐. 이제 그런 얘기까지 다 나오는 상황이죠. 그래서 굉장히 표차가 적게 났을 때 그 이후에 과연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공화당도 거기에 대해서 승복을 할 것이냐라는 그 문제가 있고요. 아니, 민주당도 승복을 안 할 가능성을 우려할 정도로 지금 그러니까 그게 그렇습니까? 표차가 얼마만큼 나느냐 초접전이 되고 해서는 승복을 안 한다는 게 뭐 끝까지 2021년 1월 6일 같이 폭력 사태가 나는 것도 있고 아니면 굉장히 지리하게 법정 공방으로 넘어가면서 재검표나 그렇게 해서 중요한 것은 11월 5일 현지 시간으로 대선이 난다고 그 다음날 결과는 절대 안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상당히 오래 걸릴 거 가능성은 높고요. 그러면 2000년에 우리가 아는 유명한 대통령 선거죠. 엘고하고 다음에 아들 부시하고 선거처럼 결국 플로리다에 가서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 게 12월 중에 워낙 이 펀치로 투표를 하다 보니까 이게 펀치가 잘 돼서 요게 떨어지느냐 안 떨어지느냐 다음에 어느 정도 떨어져 있으면 이게 인정하느냐. 근데 그때 미국의 저는 하나의 민주주의의 또 상당히 괜찮은 점을 봤다 그러면 거기에서 부시가 이겼다고 하고 또 엘고가 승복을 하는 그런 멋진 장면이 있었는데 서 교수님 이번에는 그런 장면은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글쎄요. 근데 저는 조금 다른 시각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대선 불복 뭐 이런 분쟁 같은 것들 충분히 예상되는 시나리오이긴 합니다. 근데 우리가 조금 종종 이제 잊어버리는 것이 뭐냐면 왜 1월 6일 사태일까? 1월 5일 사태가 아니고 1월 7일 사태가 아니고 왜 1월 6일 사태일까? 이런 얘기들은 이제 많이 안 나오는데 뭐냐면 11월 5일 날 이제 미국 대선을 하고 나면
이제 또 한 번의 절차가 남아 있는 것이 12월에 소위 일렉토어라 그래서 일렉토럴 칼리지 아닙니까? 대통령 네. 선거인들이 각 주의 수도에 모여서 형식적이지만 한 번 더 이제 투표를 합니다. 그럼 이제 그거를 잘 봉해서 미국 워싱턴 DC에 있는 연방 의회로 보내고요. 이 연방 의회가 대통령 선거 관련돼서 가장 마지막 절차를 이제 치러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미국은 수정헌법 20조에 따라서 그 의회 개원 날짜가 정해져 있어요. 네. 그래서 이번 11월 5일 날 대통령 선거뿐만 아니라 의회 선거도 하는데 새 의회가 뽑히고 이 의회가 새로 모이는 시점이 내년 1월 3일입니다. 네. 1월 3일 날 먼저 개원해서 이제 의원 선서하고 아니면 하원 의장 선출하고 이런 과정을 겪고 나서 1월 6일 날 이 각 주에서 소위 대통령 선거인단이 보내온 이 그 표를 마지막으로 이제 인증하는 작업을 합니다. 네. 그게 항상 1월 6일이에요. 네. 그래서 지난 2021년 1월 6일 날 그걸 인증하는 작업을 하려고 이제 연방 의회가 모였을 때 이제 트럼프가 그 앞에서 이 소위 시위하는 사람들을 선동해서 소위 1월 6일 폭동 사태가 났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절차적인 차원인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번 미국 대통령 선거는 우리가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국정 심판에 대한 그 분위기가 분명히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가 뭐 간발에 차든지 뭐 얼마에 차든지 트럼프가 졌다라고 하면 이거는 트럼프 패배의 의미가 생각보다 큽니다. 그러니까 1월 6일 폭동 사태에 대한 경각심도 있는 것이고요. 예. 그러니까 트럼프가 한번 다시 도전했는데 또 졌다라고 하는 차원에 대한 어떤 미국 정치의 또 어떤 그 좀 냉정함 이런 것들도 분명히 있어서 조직적으로 하기 어려운 것이 드릴 수 있는 말씀이 뭐냐면 미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종종 생각 못하는 것이 뭐냐면 페더럴리즘, 그래서 연방주의예요. 예. 그러니까 워싱턴 DC에 1월 6일 날 다시 또 사람들이 모여서 폭동을 준비한다 그럴 때 이제 얼마든지 많은 경찰 병력이 거기 깔릴 겁니다. 네. 그러니까 폭동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노스캐롤라이나에서 폭동이 나거나 무슨 조지아에서 폭동이 나거나 이런 거는 일회성일 가능성이 많아요. 워싱턴 DC에 모인 사람들이 폭동을 준비하면 미리 경찰력이 대비할 거예요. 네. 그러니까 1월 6일 사태에 대한 경각심도 있고 연방주의라고 하는 미국 정치의 어떤 특징도 있고 해서 폭동이나 어떤 굴복이 조직적으로 대규모로 일어나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 하지만 어떤 그런 소요라든가 이런 사태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예상할 수 가능성이 있다라는데 있죠. 지금 두 분 교수님이 일치를 하셨는데. 그 소요에 대해서 잠깐 네, 말씀을 이게 한번 저희가 또 기회가 되면 이 말씀 나누면 좋을 것 같은데요. 미국의 투표라는 게 사실 좀 표현이 거칩니다만 좀 엉터리 같이 보입니다. 우리 눈에는. 우리 눈에 보기에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네. 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학부를 미주리에서 했는데 정말 시골이거든요. 예. 선거할 때 그 개표위원들이라는 사람들이 그냥 동네에 있는 주로 선생님들이 뭐 체육관 같은 데서 모여갖고 이제 네. 개표를 하는데요. 네. 커피 마시면서 커피 자원봉사하는 마시면서 거죠. 천천히 하면서 뭐 하다가 중간에 그냥 놓고 문도 안 잡고 밥 먹으러 가자 해서 또 밥도 먹고 오고 우리처럼 뭐 경찰이 투표함을 이동한다든지 그렇지도 않고 보다 안 보이면 뭐 이렇게 보다가 넣기도 하고 그런 상태거든요. 예. 더군다나 이렇게 길게 사전 투표를 하는데 그게 우리처럼 바로 그렇게 정확하게 관리가 될 것이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부정선거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건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이 트럼프를 지지하는 공화당원 중에는 2020년 선거 중에 여전히 한 60%가 2020년 선거를 부정선거라고 그렇게 그렇죠. 대답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공화당 쪽이 사실은 마음을 못 정하고 있어요. 지금. 네. 뭐냐면 트럼프나 공화당이 사전 투표를 열심히 독려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화당 쪽이나 트럼프 쪽이 신경 쓰는 건 뭐냐면 어떻게 하든지 이 사전 투표 관련돼서 이 규정을 엄격하게 만들어서 사전 투표가 좀 어렵게 만들려고 하는 쪽이 훨씬 더 관심이 있지. 네. 트럼프나 공화당 쪽은 지금 사전 투표 열심히 하세요. 사전 투표 중요합니다. 이렇게 나오지 않고 있어요. 꼭 그래서 아직 한국의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꼭 한국의 어떤 정당 같은 그런 분위기군요. 비슷하죠. 네, 교수님. 네네. 여기서 지금 또 하나 움직임이 우리가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게 대표적인 경합주죠. 조지아주 같은 경우에서 조지아주의 지금 선거관리위원회라든가 이쪽은 공화당이 장악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최근에 이 투표하는 시스템을 또 바꿨습니다. 미국은 그 연방주의에서 각 주가 이런 걸 자치적으로 하는데 여기에서 트럼프가 보면 2020년에 약 1만 표 차이로 석패를 했는데 조지아주가 이걸 수개표로 모든 거를 다 수개표를 해서
당선자를 결정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이것도 지금 우리가 조금 주의 깊게 봐야 될 그런 부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조지아라는 주가 계속 몇십 년 동안 공화당 후보를 찍었었는데 2020년 팬데믹 대선에서 바이든한테 넘어갔었죠. 네. 그래서 트럼프가 그 조지아의 주 국무장관한테 전화를 걸어서 예. 11,000표 찾아내라라고 했던 것이 사실은 그 선거 개입이라고 하는 혐의를 받게 돼서 조지아에서 네. 사실은 그 재판이 진행될 뻔하다가 여러 가지 정말 뭐 희한한 얘기들 때문에 이제 재판이 지연되고 지금은 거의 흐지부지 된 상태죠. 네. 자, 그런 상황인데 재밌는 거는 7개의 경합주 중에 네바다와 조지아만 공화당이 주지사입니다. 나머지 5개 주는 민주당이 주지사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저희 눈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이 선거를 운영하고 개표 과정, 뭐 투표 과정 모두를 관장하는 이제 주 국무장관, 주지사가 민주당 쪽이 5주, 공화당이 2주라고 하는 차원도 있고요. 네, 여기서 시청자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네바다하고 조지아주만 공화당이 주지사. 주지사입니다. 네네. 그래서 뭔가 이 트럼프를 위해서 공화당을 위해서 시스템을 다 바꾸고 싶어하는 그런 움직임이 좀 뭐 있는 그런 거예요. 움직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조지아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핸드 카운트라고 하는데 이제 그 수개표를 한다라고 하는 건데 이건 뭐냐면 수개표만 하는 건 아니고요. 수개표를 병행한다라고 이제 결정을 한 겁니다. 네. 뭐냐면 근데 수개표는 뭐 당연히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것처럼 일단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또 하나 더 중요한 거는 정확하지가 않아요. 세보다 보면 이게 뭐 조지아에 얼마나 많은 유권자들이 있는데 세다 보면 각 이제 뭐 이렇게 지역별로 나눠서 그거를 이제 수검표로 하다 보면은 이게 자꾸 이번에 세봤더니 뭐 이 정도 나왔는데 다음번에 세봤더니 이 정도 나오고 박 교수님 이렇게 말씀하신 되다 대로 보면 우리처럼 이렇게 아주 정교하게 뭐 한 표 가지고 이렇게 하고 그러지를 않는다는 거죠. 네네. 원래 감신단도 원래 약간. 스캐너나 이런 거 가지고 착착착착 이렇게 네. 개표하는 것이 사실 훨씬 더 정확하죠. 예. 그런데 조지아에서 이걸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지아에서 그런 결정들을 한 건데 이 수개표, 수검표가 굉장히 가지고 오는 지금 파장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조지아와 펜실베니아에 공을 들이고 있는 트럼프 입장에서 볼 때는 펜실베니아도 지난번에 말씀드렸는지 모르지만 주 법에 따라서 네. 11월 5일 아침 7시까지 이 그 사전 투표가 돼서 온 그 표들을 개봉하지 못하도록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사전 투표가 된 것들을 가지고 이제 그 개표를 하는 작업 자체가 펜실베니아 같은 경우에는 11월 5일 오전 7시 이후부터 시작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펜실베니아와 조지아가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주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두 주 모두 검표 개표 작업이 굉장히 늦춰질 수 있고 예. 개표 작업이 늦춰질수록 여러 가지 소위 그 음모론 같은 것들이 난무할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굉장히 불편하고 불합리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계속 얘기하지만 미국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없어요. 네. 그래서 각 주가 알아서 하다 보니까 이런 굉장히 좀 어처구니 없는 상황들이 자꾸 연출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문제는 또 조지아주뿐만 아니라 미국의 대통령 선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위너 테이크 올 시스템이죠. 한 표라도 더 선거인단이 많으면 왕창 다 가져가는데 그런데 미국에 또 항상 예외가 없는 법칙이 없듯이 네브라스카주 같은 경우에는 선거인단이 한국처럼 만약에 누가 5표 나오고 또 3표가 나오고 하면은 이게 그대로 위너 테이크 올 시스템이 적용이 되지가 않는데 박원곤 교수님, 지금 네브라스카 주 같은 경우에도 5명이 선거인단이 걸려 있는데 이것도 지금 선거 시스템을 바꾸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또 있다면서요? 방금 우리 조지아주 얘기한 거 네브라스카주도 그렇고 무슨 싸움이 붙고 있냐면 민주당 공화당이 개표 과정에서 자신들한테 뭔가 유리한 투표 네. 과정도 포함해서요. 네. 그런 식으로 규칙을 좀 바꿔보려고 하는 그러니까 그만큼 이번 선거가 접전이라는 얘기고요. 네브라스카주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확히 따지면 승자 독식제랑 이 비례 배분제를 섞었습니다. 예. 5명을 이 선거인단이 배분이 돼 있는데 예. 일단은 거기에서 승리한 후보가 2명을 가져가고 나머지 3명은 하원 지역구별 투표에 따라서 배분하는 형태가 돼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공화당의 트럼프 입장에서는 여기가 자기가 이길 수 있는 주니까 그냥 승자 독식제로 해서 다 갖고자라고 주장을 했는데 이게 주의회에서 얘기되다가 결국은 논의가 무산돼 버렸고요. 네. 이 주 말고 제가 또 이 펜실바니아가 워낙 중요하니까 펜실바니아에서 또 시비가 걸린 게 펜실바니아의 이제 민주당 쪽이죠. 그 우편 투표를 하는데 이 우편 투표가 정부에서 주에서 온 그 봉투에 넣어야 되는데요. 때로는 그 봉투가 아니라 그냥 다른 봉투에 넣어서 보내기도 합니다. 네. 무효표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무효표로 하지 말고
거기 있는 유권자들이 대선 당일 투표에서 다시 한번 현장 투표를 하게 해달라라는 네. 것을 지금 소청해서 심리가 시작이 됐어요. 근데 주 대법원이 현장 투표를 허용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공화당 측이 다시 반발을 하고 있고, 예. 그러니까 그만큼 여러 형태로 이 규칙을 갖고도 지금 시비가 걸리고 있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네. 이 네브라스카 얘기는요 굉장히 사실 중요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해리스 우세 지역과 트럼프 지역이 우세 지역이 좀 이렇게 지역별로 나눠질 수가 있는데 만일에 해리스의 지금 선거 승리 시나리오 중에 굉장히 강력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미시간, 위스콘신, 펜실베니아를 다 이긴다. 그러고 나서 네브라스카 제2지역구만 이기면 270명이 됩니다. 근데 만일에 해리스가 미시간, 위스콘신, 펜실베니아를 이기고 트럼프가 아랫동네 선벨트 지역 네바다, 애리조나, 조지아, 노스캐롤라이나를 다 이기면 예. 269대 269가 될 수 있어요. 뭐냐면 네브라스카 제2지역구를 해리스가 지게 된다. 그렇게 되면은 네브라스카라는 주는 원래 굉장히 공화당 우세주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1992년에 네브라스카 주 의회가 법을 바꿔서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여기는 위너 테이크 홀이 아니고 일단 2명은 그 주의 승자한테 주지만 나머지 3명은 지역구별로 준다 이렇게 돼 있고 2020년에 오바마가 한 번 이겨보고요. 그다음에 바이든이 한 번 이겨본 정도로 거의 근소한 차로 지금 네브라스카 제2지역구를 이기고 있는데 해리스가 만일에라도 네브라스카 2지역구에서 지게 되면 미시간, 위스콘신, 펜실베니아 세 곳을 다 이겨도 269명밖에 안 되고 트럼프도 269명을 얻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269 타이가 나와요. 이렇게 되면 수정헌법 12조와 또 22조에 따라서 내년 1월 3일에 개원하는 새 의회에서 하원에서 대통령을 선출하게 됩니다. 각 네. 주가 한 표씩 가지게 되고 그래서 네브라스카 제2지역구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많이 안 하고 있지만 네브라스카 제2지역구는 이제 오마하라고 하는 지역에 네. 네브라스카 대학이 이제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오마하의 현인이 생각나는군요. 그렇죠, 그렇죠. 네,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뭐 해리스한테 조금 한 4% 정도 유리하다라고 이제 돼 있는데 만일에라도 예. 네브라스카가 승자 독식으로 제도로 바꾼다거나 예. 아니면 네브라스카 제2지역구에서 해리스가 진다거나 하는 경우에는 해리스가 미시간, 위스콘신, 펜실베니아를 다 이겨도 270명이 안 되고 예. 타이가 나올 수 있는 시나리오가 된다. 이렇게 되면 정말 악몽 같은 시나리오인 거예요. 근데 예. 서 교수님 지난번에 다른 데서 말씀하신 거 제가 들었는데 네. 그렇게 타이가 나오면 하원에서 하면 한 표, 어차피 전체 주에 한 표뿐이니까 그래서 각 주가 한 결국은 표죠. 트럼프한테 유리하지. 트럼프한테 유리합니다. 네. 네. 지금 우리가 그런 상황까지도 타이가 나올 상황까지도 이렇게 예상을 해야 될 정도로 그렇게 지금 팽팽하게 그렇죠. 지금 전개되고 있는데 지금 아마 다른 방송에서는 이렇게 그 네브라스카 제2지역구 이런 데에 대한 분석까지는 아마 좀 나오기는 힘들었을 텐데 박 교수님 어떻습니까? 지금 이렇게 그 여러 가지 우리가 지금 상상하기 어려운 상황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스윙 스테이트만 우리가 지금 현재 위주로 좀 분석을 하고 있는데 혹시 우리가 아는 미국에 50개 주가 있는데 또 43개 주나 이쪽에서 약간 이변성이랄까 이런 데가 좀 일어날 수 있는 데는 없을지 꼭 7개 스윙 스테이트만 우리가 분석을 해서 이렇게 봐야 되는 건지 또 그런 생각도 좀 들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지금 다른 조금 이변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지역이라든가 이런 데는 지금 거의 뭐 없다고 봐도 되는 겁니까? 우리가 앞으로 계속 7개 주만 이렇게 분석해 가도 되는 건지 좀 그게 사실 좀 궁금합니다. 그 질문을 하시니까 2020년 선거가 생각나는데요. 네. 그 주만 2020년만 하더라도 좀 여러 가지 변수, 이변의 가능성이 심지어 텍사스도 좀 움직이지 않을까 하는 네. 얘기들이 있었는데 네. 이번 선거에서는 이미 결정된 이른바 뭐 민주당 주와 공화당 주의 그것은 변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그만큼 미국의 정치가 양극화됐다라는 것을 더 대변하고 있고 예. 또 하나 이게 조심스러운 예측이긴 합니다만 2016년 20년 선거에 우리가 계속 얘기를 나누고 있는 경합주 같은 경우에도 일정 수준 당시 뭐 트럼프라든지 바이든이 뭐 과반수 이상은 가져갔거든요. 예. 근데 이번에는 우리 계속 얘기하는 것처럼 이쪽 세락한 공업 지역과 밑에 썬벨트가 나뉠 가능성이 네. 거기서 269까지 얘기가 나오니까 이건 예. 그만큼 양극화되고 다른 변수들은 크지 않다. 그 예. 의미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작은 변수가 또 한 번 선거를 예. 좌지우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여지도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미국 대통령 선거의 특징 하면은 역시 돈입니다. 엄청나게 뭐 몇천억 규모, 뭐 누구는 또 뭐 몇 조 규모까지도 돈이 이런 광고비라든가 이런 데 사용된다고 하는데 그만큼 모금액도 많은 수준인데 그래서 보통 통상적으로는 돈이 어느 정도 거치느냐
또 어느 정도 광고에 쓰이느냐 이걸로 누가 당선되느냐 이렇게 또 판별하고 했는데 네. 수 교수님 지금 이제 해리스 같은 경우가 아무래도 컨벤션 효과라고 보여집니다만은 8월에 지출액이 트럼프의 3배 그리고 모금액도 4배가 된다는 그런 지금 분석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제 9월도 다 가고 있는데 9월도 상황이 비슷한지 만약에 이렇게 모금액이 큰 차이가 난다고 하면 뭐 통상적인 선거에서는 이런 후보들이 많이 이겨왔는데 어떻습니까? 선거 모금액이라든가 이걸로 지금 우리가 예상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네, 선거 모금 혹은 사용 관련돼서도 이제 중요한 문제고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뭐 7개 경합주 말고 또 없냐? 사실 바이든 후보일 때만 해도 미네소타도 조금 불안불안하다. 버지니아도 뒤집어질 수 있다. 네. 심지어는 뉴저지까지도 공화당 쪽으로 넘어가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조금은 있었어요. 근데 예. 팀 월즈라고 하는 미네소타 주지사가 부통령 후보가 돼서 이제 미네소타도 이제 거의 끝났고 버지니아도 사실은 이제 공화당이 주지사인데 어떻게 될지 조금 두고 봐야 되겠지만 그래도 버지니아는 뭐 민주당을 찍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정도로 정리가 되는 그런 분위기고요. 예. 말씀하신 그 소위 미국에서 이 돈과 관련 정치 자금과 관련된 문제는 중요한데 이게 미국이라는 나라가 정말 재미있는 나라입니다. 뭐냐면 만일에 제가 이제 미국 대통령 선거에 나가고 싶다. 그래서 후보가 한번 돼보고 싶다. 그럴 때 가장 먼저 하는 게 뭐냐면 모금을 해보는 거예요. 네. 나가서 돈을 모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많이 모이느냐에 따라서 내가 후보로 나가도 되겠구나 이런 걸 결정할 정도로 선거 자금이 굉장히 중요한 나라가 미국인데 이거는 미국이 땅덩어리가 굉장히 넓은 나라라는 데서 착안하셔야 됩니다. 네. 뭐냐면 대통령 선거 자금을 왜 그렇게 열심히 모으려고 하고 선거 자금 관련돼서 페더럴 일렉션 커미션이라고 하는 곳에서 정기적으로 이제 이런 것들을 공표하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결국 남아있는 선거 기간 동안에 이 다이내믹과도 연결이 됩니다. 뭐냐면 정치 광고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너무 땅덩어리가 넓어서 후보들이 뭐 아무리 7개로 경합주가 줄어들었다 하더라도 굉장히 다니기가 쉽지 않습니다. 너무 거리가 머니까. 이럴 경우에 이 로컬 뉴스가 끝나고 나면 선거 광고를 엄청 틉니다. 근데 이것이 선거 광고가 한 30초짜리 영상인데 이거를 그 TV 마켓에서 살려면 몇 밀리언씩 들어요. 예. 그러니까 이거를 막판에 선거 광고를 누가 더 흑색 선전으로 트느냐가 대통령 선거 결과를 좌지우지한다라고 하는 것을 예. 우리가 언제 결정적으로 봤냐면 2008년 미국 대선 때 오바마와 존 맥케인이 붙었을 때 존 맥케인이라는 후보는 공화당 후보로서 굉장히 개혁 지향적이었어요. 그래서 선거 공영제도를 받아들였습니다. 네. 선거 자금 공영제도. 이건 뭐냐면 내가 어느 정도까지만 돈을 거둘 테니까 그걸 가지고 공적 작업으로 매칭을 해달라. 대신 나는 그 이상은 모금을 하지 않겠다. 약속을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오바마는 그 약속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바마는 뭐 모을 수 있는 데까지 모은 거예요. 근데 선거 막판에 이제 그 금융 위기가 터지고 맥케인이 약간 실언 같은 걸 했는데 그거를 오바마가 이용해서 흑색 선전으로 선거 막판까지 계속 틉니다. 그래서 존 맥케인 후보가 실탄이 부족해서 오바마의 그 선거 동영상에 대한 맞대응을 못했기 때문에 예. 오바마가 2008년에 이겼다 이런 분석도 있어요. 그래서 이 선거 자금 관련해서 알겠습니다. 중요합니다, 굉장히. 네. 선거 자금 관련해서 조금 저도 덧붙이고 싶은데요. 선거 자금이 미국 대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연구가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많이 모으는 사람이 유리하다라는 그런 전제는 성립이 되는데 더불어서 그 선거 자금이 어떤 형태로 모이느냐도 중요한 거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슈퍼팩을 통해서 예. 거액 기부가 되느냐 아니면 풀뿌리식으로 모이느냐. 당연히 풀뿌리식으로 모이는 것이 유권자들의 지지를 더 많이 받는 거기 때문에 더 상관성이 크다라는 연구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게 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선거 전략과의 관계. 방금 우리 서 교수님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후보자가 이 돈을 어떻게 쓰냐. 저는 2020년 선거가 기억이 나는데 네. 그 당시에는 팬데믹의 선거였잖아요. 그래서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그 선거 자금을 주로 TV 광고나 SNS, 소셜 미디어에 많이 투자를 했고 네. 반면에 트럼프는 여전히 대면 유세랑 유권자 접촉 그런 쪽에 또 돈을 좀 썼다라는 것이죠. 그런 예. 그 연구 결과가 있는데 결국 이런 선거 자금이 어떻게 사용하는 그 전략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미국 대통령 선거를 조금 더 깊이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어느덧 약속했던 1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오늘 미국 대통령의 선거의 그 판세와 다음에 어떤 지금 상황이 영향을 좀 미치고 또 미국 대통령의 어떤 뭐랄까
조금 결과가 초박빙으로 날 경우에는 아주 또 우려할 만한 사태가 날지 모른다는 그러한 분석을 해봤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원권, 서종건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